아주 접근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주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러한데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이런 그 내용으로 발제를 좀 부탁드렸고요. 인공지능의 사회적 통제를 주제로 정보인권연구소 장혁영 이사님이시죠? 네, 여기부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화면을 공유해 볼 텐데요. 지금 혹시 PDF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네,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예전에 진보넷에서 한 20년 활동을 하고 지금은 정보인권연구소라고 연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상근을 하고 있는 장여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인공지능 문제를 이 사회단체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저희도 이제 막 공부를 좀 해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좀 고민해 본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토론을 해나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사실은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한 게 이제 보통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는 이제 영화 같은 데서 인공지능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런 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막 이렇게 뭐랄까 인격을 갖고 감정도 느끼고 이런 그 인공지능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제 활동하면서 만나 뵀을 때도 아직도 그런 인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이루다라는 인공지능 챗봇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저희 진정에 대해서 이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그 결정문에다가 인공지능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가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격체냐 아니냐 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인공지능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만나는 인공지능은 쉽게 말해서 예전보다 상당히 스마트한 컴퓨터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제품으로 보자면 뭐 인공지능 스피커니 뭐 시스템 에어컨이니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그거보다 더 많이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인공지능은 인터넷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형태로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요. 뭐 추천 서비스, 뭐 맞춤 서비스, 그죠? 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 추천해줘서 영상을 계속 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배달 앱 같은 데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특별히 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추천 순위가 쭉 나오고 거기서 뭘 이렇게 주문을 하고 또 이제 라이더분들이 배달을 할 때도 이렇게 인공지능이 배달을 할당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배달 경로 같은 거를 이제 추천을 해주지요. 이게 이제 저희가 현실에서 만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영화에서 우리가 본 인공지능이랑 현실에서 만나는 인공지능의 차이는 요즘에 이런 용어로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 이런 표현으로 요새 설명을 많이 합니다. 강인공지능은 좀 전에 이제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사람처럼 뭐 사고한다든지 뭐 인간 두뇌를 딱 대체해가지고 뭐 굉장히 그 다목적의 어떤 과제들을 뭐 수행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고 약인공지능은 굉장히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전보다 상당히 똑똑해졌죠. 그래서 지능이 있는 것처럼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 두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제 모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두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모사를 해서, 그것을 이제 닮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래밍하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인공지능의 문제 해결 방식하고 뭐가 다른지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기술은 잘 모르고 요거는 이제 저희 단체에 있는 기술 활동가들이 이제 또 좋은 자료를 소개를 해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일반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문제하고 그 어떤 하나의 말하자면은 이 과제를 줄 때 그 과제의 조건이며 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동작해야 되는지를 거의 다 지시해 주는 방식으로 원래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인공지능은 학습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계가 학습한다 그래서 머신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계가 학습을 어떻게 하냐? 이를테면 네모하고 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네모하고 세모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네모하고 세모에 무슨 값이 들어가는지 가르쳐 주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뭐 곱하기를 하고 이렇게 더하기를 했더니 결과가 이렇다. 이거를 여러 개를 말하자면은 학습할 거리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학습할 데이터들을 던져주고 그래서 여러 개를 막 던져주면 얘가 이제 이거를 시행착오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하고 세모에 들어가는 게 뭔지는 모르는데 요게 이제 나오는 걸 보니까 뭐 3을 곱하고 2를 곱하고 뭐 이렇게 더하고 그러면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이런 거를 입력값을 차례대로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3 넣어보고 2 넣어보고 1, 4 이렇게 짝을 지어서 넣어보고 5를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쭉 넣어보고 그래서 이제 출력값이랑 이렇게 일치하도록 이렇게 계속 시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뭐랄까 시행착오와 이 경험들을 이제 말하자면 그 경험치를 쌓아 나가는 거죠. 그 경험치가 잘 쌓이고 그래서 정확성이 높아질수록 이제 성능이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우리가 기계가 학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른바 머신 러닝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머신 러닝의 학습 방법은 그것도 이제 유형이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사람이 지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그림은 오리다. 이렇게 생긴 게 오리다. 이렇게 생긴 것은 밑에 두 개는 오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다 해주고 그렇게 지도를 다 해준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림을 딱 보여주면 이 새로운 그림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오리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도해 주지 않고 그냥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은 그냥 이게 오리인지 아닌지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어떤 그 말하자면은 이제 조건들을 이 값을 주면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렇게 패턴을 분류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리가 2개인 애들은 이렇게 한 묶음이고 다리가 4개인 애들은 이렇게 한 묶음이고 뭐 이렇게 또 특이한 애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방식의 이제 말하자면은 지도하지 않는 학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를 약간 반쯤 섞은 준 지도 학습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요 인공지능이 잘 간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보상을 주고 뭐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뭐 보상을 안 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특정한 방향으로 가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뭐 강화학습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약간의 이제 개념차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이제 가장 큰 개념입니다.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패턴을 인식하고 그래서 인간의 지능이 이렇게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닮아 있는 어떤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학습하는 방식으로 또 구현되는 인공지능은 이제 머신 러닝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도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류로 치자면 지도 없이 스스로 인간의 지도 없이 스스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면서 깊이 있게 학습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이제 깊은 인상을 받게 된 게 그 알파고라고 이제 바둑두는 구글의 바둑두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 그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이제 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알파고가 이겼는데, 그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둘 때는 이제 기보를 학습하라고 인간이 이제 입력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만 개 기보를 이제 학습을 하고 그 결과 이제 가장 뭐 최적화된 이제 바둑 두는 법 이런 거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 해인가요? 그 커제라고 또 중국에서 이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이 알파고가 다시 한번 바둑을 두는데, 여기서는 아예 뭐 기보 같은 걸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바둑 두는 법 뭐 이런 것도 특별히 지도도 하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그냥 이제 이 컴퓨터가 스스로 자기들끼리 바둑을 둬가면서 스스로 가르치고 학습하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인공지능이 이제 진화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묘하다. 이걸로 우리 사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요 참세상 강좌 할 때 다른 선생님 발제하시는 걸 들으니까 요즘에 그 번역 서비스가 인터넷 번역 서비스가 굉장히 신통하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번역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얘가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 한글로 된 문장이 있고 영어로 된 문장이 있고 그거를 이제 막 줘가면서 얘가 이제 막 학습을 해가면서 이제 서로 문장 사이의 관계나 패턴 같은 거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패턴을 인식하면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그걸 계속 발전을 지금 시켜가는 방식인 거죠. 학습을 해가면서. 이 학습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전에 보셨다시피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이 데이터가 그래서 인공지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의 등장 이전에 빅데이터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이제 빅데이터는 그럼 뭐냐? 빅데이터는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떤 단일한 하나의 문태기 이렇게 이제 많이 봤었거든요. 그 하나씩 이렇게 문태기가 있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막 엑셀 값이 딱 있고. 근데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보다 이 데이터 저장소도 굉장히 많은 데서 이제 출처가 다양한 거예요. 다 가지고 오고 막 확장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데이터 간의 이렇게 연관성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 훨씬 뭐랄까 스마트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서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데이터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에는 이제 비어 있는 이빨이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X하고 Y가 있고 그 Z가 있어야 될 부분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제 또 다른 데이터셋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끼워 맞추는 거예요. 끼워 맞추면 예전에 몰랐던 어떤 그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예전에 몰랐던 데이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과거에 비해서 크기도 굉장히 커지고 데이터 양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예전보다 데이터를 뭐랄까 가지고 와서 파악하는 능력도 굉장히 이제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이른바 뭐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정확하게 입력한 정형 데이터만 이렇게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비정형 데이터. 대표적인 게 영상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영상도 그게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정의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상도 이제는 다 그렇게 식별이 가능하고 뭐가 이제 뭐 사람이고 뭐가 자동차인지 식별이 되죠. 그리고 뒤에 이제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이루다라는 인공지능 챗봇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카카오톡 대화 문장 이런 것들도 이게 이제 물론 디지털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과거에는 이제 그런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분석이 가능하게 된 거죠. 비정형 데이터들도. 그리고 이제 분석 속도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용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갖고 연구를 하면 이제 공공 연구에서도 가치가 있는 연구 결과들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미국에서 뭐 빅데이터 연구의 성과 뭐 이런 걸로 얘기가 되는 것들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홈리스 문제에 대해서 빅데이터 연구를 할 때 예전에는 이제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뭐 이제 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굉장히 이제 평면적이고 굉장히 이제 단일한 소스로만 연구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뭐 각종의 이제 관련이 있어 보이는 데이터셋들을 막 가지고 와서 연구에 쓰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일반 인구 정보, 뭐 연령이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뭐 홈리스의 굉장히 고유한 어떤 정보들도 결합을 하고 예를 들면 홈리스 기간이 얼마나 되나 그 다음에 뭐 평소 쉼터는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제 데이터셋을 가지각색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이제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결합을 시키고 서로 이제 상관관계 분석들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사실들 같은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논문의 이제 결론은 대략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홈리스 공공정책을 할 때는 쉼터를 제공하는 데만 굉장히 이제 집중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뭐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며 인구 정보며 다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쉼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홈리스들에게 이제 주거를 제공을 하는 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게 훨씬 정책적인 이제 말하자면은 예산 절감 효과나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탁월하더라.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연구를 제가 봤습니다. 이제 자세한 분석 방법은 저한테는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이런 어쨌든 데이터가 많을수록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던 어떤 정책적인 함의 이런 것도 분명히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이득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이제 정부는 이제 공공 데이터 활용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 공공 데이터 이제 활용 계획들 같은 데서 가지고 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건강보험이나 진료비의 뭐 허위나 부당 청구들이나 뭐 오남용 감시 이런 것도 예전에 비해서 또 우리가 빅데이터 이용하면 잘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계획들이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지난해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한 게 디지털 뉴딜이죠.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데이터나 인공지능이랑 관계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공공 데이터 개방을 하겠다. 그래서 뭐 14.2만 개의 공공 데이터셋을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분야별 데이터도 이제 뭐 수집이나 활용성을 좀 확대하고 요것을 아예 뭐 데이터 댐이니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도 많이 구축을 하고 AI 학습용으로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로봇 인공지능이나 이제 로봇 같은 형태는 돌봄
인프라 구축에 많이 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건강 취약계층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뭐 디지털 돌봄, 웨어러블 기기 이런 것들을 보급해서 질환을 관리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 이제 연구자들의 기대에 가득 찬 그런 연구들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사실은 이제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경우가 유용한 측면이 있고 확실히 이제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사회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어떤 우리에게 뭐 어떤 정책적인 함의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그 이면에서 어떤 이게 메커니즘으로 운영이 되고 또 제가 이제 정보인권에 관심이 있으니까 정보인권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돌봄 인공지능으로는 이런 기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로봇형 이런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 몸에 부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장비들 같은 경우를 이제 노인 가정이나 아니면 돌봄 종사자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좋은 면이 이제 많이 홍보가 돼요. 예를 들면 정석 케어를 한다. 그래서 뭐 스피커라든지 토이 로봇이라든지 반응형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오락도 제공하고 정보도 주고 오늘 날씨가 어떤지 그리고 이제 뭐 노래도 틀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안전도 케어한다. 그래서 뭐 갑자기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뭐 낙상 위험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경고도 내보내고 뭐 이분이 이제 야간에 외출하면 안 되는 분인데 치매 노인인데 야간에 외출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알람도 주고 보호자에게 알람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그래서 약물을 이분이 복용하셔야 되는 분이면 몇 시에 무슨 약을 어떻게 드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잊지 않게 상기도 시켜드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시면 이제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다. 식사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말하자면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좋다. 이런 것도 일상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뭐 웨어러블 장비가 뭐 심박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이분의 이제 건강 위험 상태 같은 경우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진화를 해서 의료진하고도 직접 방문 없이 이렇게 원격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본인이 어디가 아픈지 뭐 이런 상담도 하고 진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서비스들이 가능하려면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일상생활의 개인정보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웨어러블 기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센서나 아니면 로봇이 달고 있는 카메라나 아니면 뭐 생체 인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언제 자고 언제 식사를 하고 어떻게 이분이 걷고 있고 배변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고 거의 뭐 예를 들면 소변 같은 것은 뭐 어떤 성분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이제 개인 정보인 것이고 이 중에는 이제 상당히 민감한 개인 정보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상이 발견되면 알려야 되는 거죠. 알리죠. 확실히 이렇게 알리면은 이제 종사자들 돌봄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업무의 절감 효과가 있다 이런 이제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 늘 이제 주시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굉장히 노동 강도가 세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이분이 이제 잠깐 다른 일을 할 때도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이제 알람이 자동으로 가는 거죠. 평소 이런 개인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알람이 가는 이제 대상은 뭐 가족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심지어 뭐 이 스마트 장비의 회사라든지 이제 이런 데에 알람이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개인정보도 같이 가게 되죠. 이분이 뭐 외출을 했다. 그러니까 외출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뭐 이런 것도 하지만 뭐 아니면은 평소에 뭐 이제 누구를 만났다, 뭘 했다.
혹은 뭐 이제 약을 뭐 어떤 약들을 먹었다 이런 것들, 약을 먹는 장면이나 이런 것도 어쨌든 그 굉장히 많은 개인 정보가 함께 전송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이제 알림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죠, 개인 정보가. 그리고 이제 돌봄 서비스, 이제 결국에는 목표로 하는 거는 돌봄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사자들의 중개나 배치를 어쨌든 효율화하는 결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이제 수요자들은, 이용자들은 자신의 관심사나 또는 종사자들의 숙련도, 종사자들의 경력, 뭐 이런 정보들을 또 받고 거기서 이제 고를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어쨌든 돌봄 서비스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효율화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장차는 어디까지 전망이 되냐?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체자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돌봄 종사자들을 로봇이 스마트해지면 스마트해질수록 인간의 그 돌봄 종사자들이 점차 역할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 혹은 한 명의 굉장히 숙련도가 높은 돌봄 종사자가 여러 명을 동시에 케어를 할 수도 있고, 로봇이 아예 뭐 경증 같은 경우는 대체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스마트 기기들은 보통 이제 KT 같은 통신사나 아니면은 이 로봇 회사들이 운영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업체들은 이제 의료기기 업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의료기기 업체가 아닌 그런 업체들이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강점은 데이터죠.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돌봄 대상자들의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학습을 하면서 점점 이제 스마트해지면서 자신들이 갖게 되는 데이터도 점점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런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익한 공공 서비스라 하더라도 그런 공공 서비스에 사용되는 어떤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조건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인권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12년에 있었던 논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뉴욕타임즈 매거진이라는 이제 미국 그 저널에 실렸던 사건인데요. 이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어떤 마트가 운영하는 빅데이터 알고리즘, 이 당시는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초보적인 형태였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인공지능에 유사한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이제 타겟이라는 이제 마트가 있었어요. 이게 미국 업계 2위라고 하더라고요. 타겟이라는 마트는 이름도 타겟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굉장히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마트인데 여기서 이제 고객들의 특성을 자동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고객 맞춤형 할인 쿠폰을 이제 자동으로 발송하고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 항의 전화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남성 고객이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왜 임신 축하 쿠폰을 보냈냐 뭐 항의를 하면서 우리 집에는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단촐한데 나랑 이제 부인이랑 10대 딸밖에 없는데 아무도 임신하지 않았다. 임신 축하 쿠폰을 왜 보냈냐 뭐 이렇게 항의를 이제 했는데 이제 마트에서 뭐 죄송하다 그러고 좀 이렇게 상황을 파악 중이었는데 며칠 후에 이제 다시 통화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다시 통화를 할 때 이 남성 고객이 먼저 사과를 했다고 하죠. 미안하다. 내가 몰랐는데 우리 딸이 알고 보니 임신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말하자면은 가족도 몰랐던 임신 소식을 마트에 있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먼저 알게 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측면으로는 굉장히 빅데이터가 똑똑한데 어떻게 이걸 알았대? 너무 똑똑해가지고 가족이 알기도 전에 그냥 알아서 할인 쿠폰을 보냈네? 이렇게
신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응이 한 축으로 있고, 다른 한 측면으로는 좀 섬뜩한데,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이제 반응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걱정하는 측면은 뭐냐? 걱정하는 측면은 이 당사자, 정보의 주인, 그거를 이제 개인정보 쪽에서는 정보 주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는 그 마트에서 이제 식별을 해낸 그 말하자면은 한 10대 여성이 되겠죠. 이 10대 여성이 본인이 내가 임신했다는 정보를 마트에 제공하지 않았어요. 아무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제공하지 않았고 그냥 이제 본인은 이제 마트 회원인 거고 뭐 집 주소는 알고 있었겠죠. 이름도 알고 있었을 거고 뭐 이름하고 주소 정도는 본인이 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인 쿠폰을 받겠다라고 본인이 체크를 했을 수도 있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신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트가 스스로 다양한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 거죠.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향기가 없는 종류의 제품을 많이 고르더라. 혹은 그 매대 앞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 뭐 샴푸며 비누며 로션이며 화장품이며 이 향기가 없는 무향 제품들을 선호하더라. 그리고 이 여성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트가 이제 고려하는 정보에는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영양제, 특정한 종류의 영양제에 관심을 보이고 뭐 나중에 이제 뭐 유아용 제품들, 뭐 기저귀라든지 뭐 이런 것에 관심을 보였으면은 뭐 빼박인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임신했을 확률 뭐 60%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인공지능은 이렇게 자동화된 어떤 분석이나 예측 그리고 의사결정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인공지능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일단은 판단하는 데 하나 쓰였어요. 개인정보를 막 결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이 개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일단 판단을 하죠. 이거를 프로파일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왜 범죄 수사 같은 거 할 때 이 범인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이렇게 다각도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파일링을 이제 고객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자동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임신했다 이런 이제 분석을 했지만 다양한 방식의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요. 이 사람은 회사에서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경제 형편이 어렵다. 혹은 굉장히 이제 좋은 경제 형편이 좋은 사람이다. 건강이 위험군에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다. 취향은 어떤 사람이다. 관심사는 어떤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평소에 이런 반경으로 이동하고 이런 위치에서 생활 반경이 이제 말하자면은 형성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뭐 평일 저녁 6시에는 대략 이 정도 위치에 이 사람이 있을 거다. 오늘은 이쪽으로 이동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단 프로파일링이고 이 프로파일링에 기반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떤 걸 하게 되냐?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쿠폰 발송이었죠. 할인 쿠폰 발송.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발송 대상을 자동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발송까지 그냥 일사천리를 쫙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편리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별로 이렇게 뭐랄까 악의가 없어 보이는 할인 쿠폰 발송에도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일단 정보 주체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임신 여부를
이 알고리즘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 몰랐고, 그리고 그 임신 여부라는 그 분류에 의해서 집으로 임신 축하하고 할인 쿠폰이 올 것을 어, 할인 쿠폰을 발송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있을 거라는 것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실은 이제 임신 여부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정보일 수 있는데 여성에게 있어서는 그게 자기가 내가 임신했는지 여부를 알릴지 말지, 알린다면 내 주변에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알릴 건지, 이거를 이제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기계가 결정해가지고 막 보내고.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좀 당황스러운 건 할인 쿠폰을 보내달라고 한 건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주소랑 이름을 스스로 적었고 내가 할인 쿠폰 받겠음이라고 신청도 했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기계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내가 제공하지도 않은 정보로 나의 민감한 부분을 스스로 이렇게 추론해냈다는 건데 이 시점에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 기계에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 경제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 알려주지 않은 정보, 조각 정보, 땡땡땡 처리한 정보, 그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을 이제 기계적으로 추론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정부에서 발간한 안내서에서 가지고 온 예제인데요.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가 이제 병원 같은 데서 팔고 있는 이제 환자 데이터셋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 정보 같은 경우는 땡땡땡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편번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땡땡땡 처리하고 연령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0살 단위로 이렇게 이제 문태기로 표시를 해요. 성별은 다 지우고 오롯 여기서 이름도 없어요. 휴대전화 번호도 없죠. 그죠?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보이는 정보는 질병명 뭐 이런 정도만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셋이 이제 유통이 됩니다. 뭐 제공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는 빅데이터 시대 이전에는 이 정도만 해도 많이 보호한다고 했어요. 제가 봐도 지금 이걸로만 봐서는 누가 무슨 병에 걸렸다는 게 노출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빅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셋이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를테면 어떤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에요. 보험회사가 자기 고객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이지민이라는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보험회사는 평소에 막 데이터셋을 여러 곳에서 사갖고 와서 자기 고객 데이터셋이랑 막 결합을 시키죠. 그러면 뭐 보험회사가 뭐 특별히 뭐 이지민 씨를 식별하겠다고 뭐 이제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랬다기보다는 우연히 알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험회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는 이름하고 우편번호하고 연령하고 성별밖에 몰랐는데 옆에 병원에서 판매한 데이터셋이랑 딱 합치니까 질병명을 알게 되는 거죠. 질병명이 뭘까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셋 두 개를 합치면 이지민 씨가 고혈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질병명이 그 노출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결합을 하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빅데이터 처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데이터셋이 많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알게 됩니다. 가명 처리를 우리는 땡땡땡 처리를 하면 이 정보 주체가 보호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정보 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아요. 지금 저 많은 수많은 공공 데이터셋 지금 공개되는 것들이 전부 땡땡땡 처리를 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도 이 데이터셋이 결합이 될수록 개인에 대한 식별성이 높아져요. 물론 이제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객의 질병명이 다 노출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노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노출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막 결합을 해서 프로파일링을 계속 하다 보면은
보험회사가 알게 된 정보로 누군가에게 지급을 안 하겠다 이런 결정,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채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이터셋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돼 가지고 채용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 혹은 계약을 연장 안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 굉장히 불이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지금 상태라는 거죠. 자, 제가 데이터셋 유형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심평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제 데이터셋들입니다. 이게 이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되고 있는 데이터셋인데요. 이게 이제 2017년에 이제 논란이 막 국회에서 되니까 이제 잠깐 중단을 했다가 올해 다시 이제 판매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심평원에서 뭐 고령 환자 표본, 입원 환자 표본 이런 것들을 이제 가명화를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는데 한 환자 표본에 보통 100만 명씩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0만 명의 데이터셋이 한 60만 원? 뭐 이 정도로 판매를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심평원은 나름 이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연구기관에게만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데 그 연구기관이 어디냐? 보험회사 연구기관인 거죠. 여기 보면은 민간보험연구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간보험회사들은 어떤 연구를 하느냐? 순보험료 산출, 보험 위험률 산출, 보험 보장의 적정성 검토. 뭐 제목들이 이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 보험 말하자면 요율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급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거 결정하는 거. 자기 회사 이익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 공적인 사실은 공익적 연구는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제 SK텔레콤에서 자신들의 빅데이터 허브에 올려서 판매를 하던 데이터셋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상으로 샘플로 공개를 했던 데이터셋 중에 하나인데요. 장애인 위치 정보 데이터셋입니다. SK 이용자 유저 중에 장애인 데이터셋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 없어요. 전화번호 없고 주민번호 없습니다. 있는 거는 나이는 5살 단위로 묶었어요. 여기 보면 11살부터 15살까지. 가입자 성별, 남자는 1, 여자는 2. 복지 할인 유형, A는 시각장애인, B는 청각장애인, C는 지체장애인, 그리고 나머지는 위치 정보입니다. 샵 표시는 이제 통화를 하지 않아서 위치가 파악이 통신사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요 21번 그 유저는 나이는 11살에서 15살 사이고 남성이고 시각장애인인데 주중에 6시부터 9시 사이에는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고 주중에 12시부터 14시 사이에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 쪽에 주로 위치합니다. 이런 데이터셋을 쭉 해갖고 35만 건인가 무상으로 막 공개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게 그때는 무상이었지만 지금 뭐 한 100만 원 정도씩 받고 팔리는 것 같고 이 샵 표시가 그때까지만 해도 통화를 안 한 위치는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빅데이터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통화를 하지 않아도 통신사들이 뭐 무조건 위치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꽉꽉 채워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도 쓰이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뭐 선거 시기에 데이터셋을 통신사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뭐 빅데이터 분석을 선거에 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떤 상태냐? 이 개인정보 데이터셋을 이제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진짜 무던히도 노력을 정부가 많이 해왔어요.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규제 프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런 데서 발표한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땡땡땡 표시를 한 정보, 이제 비식별 정보 이런 거를 자유롭게 쓰도록 하겠다. 이거는 여기 보면은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막 해석 같은 걸 내놓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진보넷이나 이런 이제 저희 이제 단체들이 막 검찰에 고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해석이 되게 애매했던 거죠. 검찰이 이제 결국에 불기소를 했는데 이제 법 위반 소지가 확실히 있죠. 자기들 마음대로 땡땡땡 표시를 했다고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까 그 장애인 데이터셋을 보셨지만 그게 땡땡땡 표시가 됐다고 정말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버젓이 거의 정보 주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에 데이터 3법 개정에 이르게 됩니다. 데이터 3법 개정을 했을 때 중요한 특징은 여기서 가명정보라는 정의를 신설한 거예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이렇게 대체하는 거죠. 뭐 땡땡땡으로 하든지. 그래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를 한 건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신설을 했어요. 다만 이걸 이제 맘대로 쓴다 그러면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막 시민사회단체들이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과학적 연구에는 쓰게 하겠다. 그리고 통계조사에는 쓰게 하겠고 공익적인 기록 보존, 뭐 공공기록물 관리 같은 건데 그런 경우에는 쓰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얘기가 이제 됐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대체로 공익적인 연구, 뭐 예를 들어 공중보건 연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땡땡땡 처리를 해가지고 뭐 고혈압 환자 연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쓸 수 있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시민사회가 이제 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과학적 연구 정의에서 정의 조항이 들어옵니다. 이 정의는 다른 나라에서는 본 적이 없는 정의예요. 보면은 과학적 연구는 뭐냐? 우리가 통상 과학적 연구라고 하면은 과학 커뮤니티, 동료 과학자들의 피어 리뷰 이게 가능해야 돼요. 끊임없이 검증하고 논문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 논문이 얼마나 이제 과학적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받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연구 내용이 공개돼야 된다는 거죠. 일반에 공개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이 데이터 3법에 들어온 과학적 연구의 개념은 과학적 방법만 쓰면 됩니다. 체계적이기만 하면 되다는 거예요. 뭐 서론, 본론, 결론. 그거는 좀 너무 이제 과도한 예지만 이를테면 과학적인 방법을 쓰고 그리고 이제 뭐 공공이나 민간이나 뭐 구분할 거 없이 과학적 방법만 쓰면 다 과학적 연구라고 지금 굉장히 폭넓게 정의를 해놓고 그리고 이 과학적 연구에 가명 정보를 쓸 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아까 그 장애인 데이터셋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문제 제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은 정보 주체에게 많은 권리가 보장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개인정보를 어디서 수집을 했는지 출처도 고지하게 돼 있고, 뭐 일정한 기간 지나면 파기도 하게 돼 있고, 뭐 유출이 되면은 통지도 정보 주체에게 해주게 돼 있고, 이제 정보 주체가 내 개인정보 어떻게 처리되고 있냐 그러면은 열람도 시켜주고 뭐 잘못된 거는 정정을 하거나 심지어 뭐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도 할 수 있고 처리 정지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가명 정보는 올스톱입니다. 올스톱이고 여기에 모두 들어가냐면 특별히 보호가 되는 예를 들면 건강이랑 관계된 정보, 민감 정보라고 분류되는 그 개인 정보들도 몽땅 그 모든 종류의 정보 주체 권리가 올스톱되게 돼 있어요. 지금 법구조가. 정부나 산업계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땡땡땡 처리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 유출됐어도 뭐 통지를 해줄 수가 없다.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열람도 어떻게 시켜주냐. 누군지 모르는데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장애인 데이터셋에서 땡땡땡 처리가 끝났으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희 생각은 그런 거죠. 저희 정보인권단체들 생각은 물론 100%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원 데이터셋에서 가명 처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 데이터셋에서 가명 처리를 하는 그 과정도 다 기록이 만약에 남아 있다면 충분히 아까 21번 그 이용자인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다. 그걸 왜 전체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딱 잡았대냐.
그건 과도하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헌법소원을 지금 이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저기 뭐 개인정보, 한때는 개인정보였던 데이터셋, 뭐 공공 데이터셋, 뭐 심평원 데이터셋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이 지금 인공지능들이 뭐 무지막지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과기부가 지난해 발표하는 것으로는 머신러닝으로 부정수급을 탐지하겠다. 뭐 이런 것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으로 범죄를 예방하겠다. 뭐 이런 것도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과기부가 부정수급을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탐지하느냐, 그거를 좀 살펴봤어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요것만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노인 돌보미, 장애인 활동 보조 뭐 이런 그 사회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이 부정수급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을 할 사람인지 주의할 사람인지, 아예 이런 서비스 받으면 안 되는 부당한 사람인지, 이것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발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지자체 같은 데서 이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담당자가 알 수 있게 이렇게 경고를 내보내는 거고요. 요 이제 설계는 아직 거기까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예, 올해 행정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완전 자동화 방식으로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방식의 의사결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너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으니까 장애인 활동보조 뭐 이제 뭐안 된다 이렇게 거부하는 처분도 가능하겠죠. 요게 이제 시스템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거 기술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시스템만 그 구조도만 봐도 이제 쉽지는 않은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데이터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느냐인데, 여기서 일단 사회보장정보원이 원래 가지고 있는 부정수급에 대한 이제 데이터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결제가 뭐 이상했다든지, 아니면은 현장에 점검을 나갔는데 부정수급 실제로 했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쭉 누적을 해서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학습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외부 데이터, 뭐 예를 들면은 뭐 일반 뭐 날씨나 교통정보라든지, 아니면 공공정보, 뭐 사대보험 정보라든지, 출입국 정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결합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자신들이 이런 요소들을 막 결합을 해갖고 부정수급 신규 의심자의 유형이나 패턴을 발굴을 해서 부당한 사람인지 의심할 사람인지 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상관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쭉 내보내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성립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요 데이터가 정확한 건지, 요 데이터가 혹시 활동보조인에게 굉장히 부당하거나 장애인에게 부당한 정보는 아닌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 모든 학습이 가능하려면 이게 이제 데이터셋이 오류가 없고 정확하고 굉장히 이제 편향적이지 않고 공정하고 이렇다는 전제가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검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개발이 이제 지난해 끝났죠. 지난해 끝나고 언제 이것을 적용을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수급 학습 데이터가 과연 공정한지, 그리고 이 사회서비스에게를 지급받기에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대상이 된 이제 거부 결정을 받게 됐으면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제가 부당합니까? 라고 설명을 했을 때, 설명을 요구를 받았을 때 이 인공지능이 설명할 수 있는지, 혹시 예전에 굉장히 그 신묘했던 알파고처럼 어떤 수를 요 인공지능이 뒀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그냥 그렇게 하고 책임을 그냥 회피해버리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그리고 이렇게 그 의사결정이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결정의 대상이 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이게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완전히 자동화돼서 모든 걸 해야 되는지, 사람이 어느 단계에서 개입을 할 수는 없는지, 사람의 개입을 요구할 수는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그 인권의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여기까지 하고 어,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네, 이후의 이야기는 계속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문제 제기는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 인권적 차원의 문제 제기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중적으로 굉장히 이제 눈에 두드러지게 된 문제는 인공지능이 학습을 했는데 학습하고 나서 이제 결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이제 혐오와 어떤 차별에 굉장히 말하자면 오염돼 있어가지고 사람들 놀래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저기 테이라는 그 인공지능 MS에서 만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멕시코에 장벽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막 발언하고 그 트위터에서 이제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이런 발언 막 내뱉어가지고 이제 막 서비스 중단되는 해프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포토에 뭐 그 보면은 이제 그 식별 기능 있잖아요. 얼굴 인식이라든지 사물 인식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스마트한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흑인 여성들이나 어쨌든 그 저기 유색인종이 사진을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는 뭐 자동차도 식별하고 비행기도 식별하고 심지어 뭐 졸업 이런 추상적인 개념도 식별하는 똑똑한 이 사진이 흑인에 대해서는 고릴라라고 태그를 붙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막 고발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게 그냥 일회성 해프닝인가? 이런 사건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때마다 이제 회사들이나 이제 그런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습을 잘 시키겠다, 앞으로. 얘가 학습을 잘 시키면 앞으로 더 똑똑해지면 이런 문제가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그 비슷한 논란이 있었죠. 이게 이제 스캐터랩이라는 회사가 만들었던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처음에 요 이제 처음에 이제 혐오 발언들 같은 게 이제 논란이 됐죠. 뭐 여성 혐오라든지 장애인 혐오라든지 성소수자 혐오, 유색인종 혐오.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의견을 그 견해를 이루다에게 물어보면 막 그런 얘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스캐터랩은 이루다는 아직 뭐 어리고 이렇게 서서히 뭐 배워가는 중이고 학습을 잘하면 점차 똑똑해질 거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배경에는 앞에서 쭉 보신 것처럼 굉장히 부당하게 가명정보 데이터셋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세상에 딱 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명 정보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도 그 정보 주체들에게 굉장히 부당하게 그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학습을 시킨 거죠. 땡땡땡 처리했으니까 그냥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고, 아까 이제 데이터 3법 보셨겠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입을 하려고 했어요. 개입을 하고 뭐 과징금이랑 과태료랑 합해서 1억 넘게 이렇게 처분하고 뭐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사실은 이제 법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 안에서 그럼 막 그렇게 학습을 하고 막 가명정보 데이터셋으로 막 개발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다 과학적 연구라고 지금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데이터셋 중에는 굉장히 취약한 정보 주체, 예를 들면 만 14세 미만 아동이라든지 이 정보 주체 수로 보면 3분의 1이나 그렇게 차지를 하는 그런 데이터셋 학습 이용 이 과정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부당함이 있었고, 이게 그냥 학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당하다. 그리고 결과가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쁘다. 그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에 쓰이면서
사회적 차별 같은 걸 이제 재생산을 지금 이제 하는 지경에까지 오게 돼서 이제 인권적으로 우려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실제 법원에서 재판부가 재범 예측을 할 때 참고하는 콤파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이제 미국의 독립 언론인 프로퍼블리카에서 이제 데이터셋에 입수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해보니까 굉장히 이제 흑백 편향이 심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에 이제 백인 남성은 그 재범 위험이 3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흑인 여성은 재범 위험이 8로 굉장히 높게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이 프로퍼블리카에서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어떤 범죄로 지금 이제 그 경력이 있는지를 좀 이제 찾아봤더니 백인 남성은 무장 강도 2건, 그리고 무장 강도 시도가 1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 뭐 굉장히 이제 중한 절도 이제 또 저질렀었고, 근데 이 흑인 여성은 청소년 비행이라고만 나오는데 청소년 비행 그 경범죄가 4건 정도 있었고 뭐 후속 범죄 경력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은 위험도가 8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개발한 회사가 뭐라고 이제 해명을 하냐면 이 시스템은 그냥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을 학습한 죄밖에 없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을 학습을 했더니 흑인들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게 팩트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요 시스템을 학습을 해서 그냥 예측을 하는 거다. 예측을 해서 그 굉장히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사회 현상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그거를 반영을 해서 예측을 했더니 요 값이 나오는 거고 요거는 굉장히 이제 합리적으로 계산된 결과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죠. 영국에서는 지난해 이제 다른 논란이 있었죠. 영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로 치자면 수능에 해당하는 대입 시험 A 레벨 테스트를 이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말하자면 대입 성적을 대신 매기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을 이제 계속 한 거죠. 뭐 예를 들면 평소 이 학생의 성취도는 어떻게 되는지, 뭐 교사의 평가는 어떤지, 뭐 다양한 이제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했는데 그 점수가 나온 거를 이제 가디언이니 이런 언론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해와 올해의 그 성적 결과를 비교를 해보니 여기 인디펜던트라고 돼 있는 학교가 이제 사립학교입니다.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잘 사는 지역에 사립학교의 학생들의 성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훨씬 높게 이렇게 이제 책정이 됐고 그거에 비하면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거나 별로 높지 않은 이런 이제 점수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와서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 그 학습을 할 때 그 요소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학교 자체의 성취율. 부자 동네의 사립학교의 성취율은 원래 높아요. 가난한 지역의 공립학교의 성취율은 그보다 낮겠지요. 그런 요소들을 이제 반영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결과값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합리적으로 나온 걸 수 있고, 실제를 반영했을 수는 있는데, 사회적 차별을 굉장히 이제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의사결정, 굉장히 편향적인 의사결정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뭐 학생들이 전부 이제 시위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스트 결과는 취소가 되고, 뭐 담당자가 뭐 해임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안 쓸 거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재판도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휴스턴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육청이 이제 교사 평가에 쓰이는 인공지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교사의 고용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이제 평가하는 인공지능이 있었는데, 요 평가하는 인공지능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알려달라라고 교사연맹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알려줄 수 없다. 왜?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를 내는지 우린 잘 모르겠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딥하게 러닝을 했다. 그리고 민간 회사가 개발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알 방법이 없다. 뭐 이런 태도였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했었는데 법원에서 이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이 이제 굉장히 불투명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 판시를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점이 고려가 됐어요. 하나는 이제 노동 관련된 의사결정, 고용 관련된 의사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나 공공기관이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민간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 이제 적법 절차 원칙이 있는데 이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종류의 행정적인 의사결정의 당사자가 된 사람에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주고 뭐 이의 제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준수가 어렵다. 그래서 요 비밀 알고리즘의 공공적인 도입은 좀 중단을 해야 된다. 요런 이제 말하자면 교사연맹이 승소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불투명해요. 의사결정이 굉장히 불투명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편향적인 의사결정이 대상이 된 사람들이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종속되는 부당하게 종속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빈곤이 굉장히 자동화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가디언에서 오토메이팅 포버티라고 그래서 특별 페이지를 지난해 운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법치, 공공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설계로 대체될 위험이 있다. 이런 이제 경고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유럽이나 이제 그 뭐 유엔이나 이런 이제 기구들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문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관은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따라서 판단되지 않고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래서 데이터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예측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판단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람도 편견 덩어리 아니냐. 아까 인공지능 그 이제 재판에서 쓰이는 인공지능 이제 보셨지만 판사도 편견이 있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사람도 편견이 있고 차별하고 혐오한다. 근데 인공지능만 나쁘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인간의 의사결정에도 편견이 있지만 그 인공지능의 편견을 우리가 아무런 사회적 통제를 하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장기간 영향을 주고 이런 이제 차별을 하고 인간을 분류하고 이런 것을 이제 영속화할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제 2019년에 유엔에 이제 빈곤 특보라고 있어요. 빈곤 특별보고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일단 그 인공지능 의사결정, 특히 인공지능 사회복지의 문제점을 이제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첫째는 어쨌든 이게 통계적인 추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구 집단의 행동에서 도출된 예측에 한 개인을 종속시키는 거죠. 그 자체로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해서 그런 의사결정에 이르렀냐. 그게 이제 이 딥러닝 방식이 알기가 어려워서 혹은 민간 회사 알고리즘이라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투명 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뭐 점수를 계산하고 수요를 분류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불평등하고 차별을 강화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했고 이 모든 배경에 있는 게 이제 빅테크라는 거죠. 이 빅테크가 지금 거의 이제 규제를 받고 있지 않고 인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그래서 뭐 인권 프리존이다. 이분은 이렇게 불렀는데 인권 프리존에서 빅테크가 운영되고 있고 특히 민간 부문이 국가의 어떤 부분을 디지털 국가의 어떤 상당 부분을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막 되게 이제 인권을 준수하라는 요구가 높아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창 유행처럼 유행처럼 이제 쏟아졌던 게 인공지능 윤리였어요. 뭐 세계적으로도 뭐 빅테크들도 윤리 계속 발표하고요. 한국에서도 뭐 네이버도 발표하고 카카오도 발표하고 심지어 이제 정부도 윤리를 지켜라 뭐 이러면서 과기부가 막 발표를 하고. 근데 저는 과기부가 윤리 기준을 발표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가가 윤리 기준이라는 걸 발표를 하나? 원래 윤리 기준은 말하자면은 뭐 개발자나 이렇게 말하자면은 당사자들이 이제 그 자율적인 규범으로서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윤리인데 국가가 발표를 하다니 이러 싶었는데 요 문서를 자세히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율, 민간 자유를 존중하는 시정 친화. 어, 지금 우리 정부가 굉장히 여기 역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리 이런 거를 앞세워가지고 인공지능을 윤리로서 규율하겠다. 이런 이제 방향성을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이제 계속 일고 있는 거죠. 유엔 같은 데서는 인공지능 윤리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기업하고 공공기관이 법적 구속력이 있고 강제력이 있는 인권 기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포장처럼 쓰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곤란하다. 이런 이제 비판들을 하고 있고 법률적인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이제 최근에 크게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가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국가가 뭘 해야 되냐? 국가는 입법 조치를 해야 된다. 입법 조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는 민간 부문 활동에 대한 조치도 포함을 해야 된다. 그 입법 조치로 인권에 미치는 부작용을 방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입법 조치에는 뭐가 포함이 돼야 되냐? 국내 법제도에 인공지능의 어떤 책임성 부분이나 인권 침해를 규제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공백이 뭔지를 좀 식별을 해가지고 감독 체계를 제대로 수립을 하고 또 특히 누군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법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우리 홍성모 활동가도 그렇고, 정보 인권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이런 이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개선을 해오는데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옛날의 문제제기였는데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여전히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제제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96년도에 전자 주민 카드를 반대하는 그런 싸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한국은 어차피 주민등록증이 있는 나라인데 그거를 디지털로 이렇게 만들기 얼마나 편리하냐. 요즘에는 또 주민등록증을 이제 모바일로 다운받아서 쓰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보면은 역시 편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반대의 초점은 편리하지 말자는 데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개인정보를 굉장히 통합을 해가지고 모든 뭐 주민등록 정보며 뭐 사대보험 정보며 뭐 심지어 출입국 정보며 이거를 이제 한눈에 통합을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때 이제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눈에 보는 주체 중에 당시 안기부가 있었죠. 안기부가 이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는 게 있었고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데 굉장히 반대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이걸 한국말로 옮겨야 될지 좀 모호한 상태였는데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있다.
이런 요구를 당시에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교육 행정정보 시스템, 지금 뭐 정부는 나이스라고 부르고 시민사회는 이제 네이스라고 부르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제 반대 운동도 있었죠. 요것도 그런 문제 제기였어요. 이걸 왜 모든 정보를 중앙정부에 이렇게 다 집적을 해가지고 한눈에 모든 학교에 어떤 학생이 무슨 성적이고 부모는 어떤 상태고 아버지가 누구로 되어 있고 혈액형이 뭐고 뭐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집적을 중앙정부에 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사실 초점이 있었고 그때 이제 정보 인권이라는 요구를 처음으로 시민사회가 이제 제기를 했던 거죠. 사실 이제 이거는 약간 뒷얘기입니다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최동욱이라는 검찰총장을 이제 사찰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4가지 경로가 있었는데, 건보공단 보건복지수석 통해 가지고 뭐 건보공단에 있는 정보 가지고 오고 청와대 파견 경찰을 통해 가지고 뭐 반포 지구대에서 뭐 이제 말하자면 경찰이랑 관계된 정보들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서초구청에서 그 강남구청이었나요? 그래서 구청에 가가지고 이제 행정정보 가지고 오고 그거를 이제 그 한 큐에 정보들을 쫙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어떤 한 초등학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려고 이제 국정원에서 교육지원청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의 아버지가 생활기록부에 누구로 돼 있냐, 혈액형이 뭐냐 이런 걸 이제 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교육지원청단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네이스 싸움 때문에 외부에서는 열람이 불가능하게 막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까지 가가지고 막 교장을 으르고 공식 기록으로는 교장이 거절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사람이 뭐 13번인가 이렇게 열람을 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어쨌든 외부에서 한눈에 보는 게 이 레이스 싸움 덕분에 어쨌든 불가능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시민사회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 정보들을 막 통합하고 막 개인정보 처리를 자동화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인권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내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운동이 일고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제정이 되기 이릅니다. 물론 이제 2020년 데이터 3법 논란을 겪으면서 저 같은 정보인권 활동가가 보기에는 후퇴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이 일정하게 지금 약간 방어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헌법적으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이런 선언이 있고 결국에 이제 제도화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정보인권 운동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이걸 누가 엿보지 않을까, 유출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을 했다고 한다면 뭐 여전히 이제 그런 걱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 자신의 이제 원치 않는 그런 영상 같은 경우가 이제 유출이 되고 촬영이 되고 그런 걸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상황을 목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지나간 이슈는 아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 결정권을 어떻게 행사할 거냐. 이게 인권의 언어로 이게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의식이 이제 오늘날에는 인공지능 환경과 더불어서 자동화된 어떤 의사결정에서 어떻게 이런 권리를 행사하고 여기서 차별을 어떻게 금지를 요구하고 편향적인 의사결정, 사회적인 차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재생산되는 것을 또 막을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까지 가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부정수급 탐지 인공지능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아까 빈곤 그 UN 특보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빅테크들이 전 세계 정부를 상대로 영업을 뭐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뭐 거의 뭐 몇 개 기업이 다 그 사회복지 시스템들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정보인권 활동가들하고 당사자들이 요
인공지능에 도전하는 이제 공익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일단은 투명하지 않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사회복지 시스템 같은 경우가 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냐면 데이터들을 막 가지고 와서 학습을 해가지고 뭐 한국이랑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얘가 얼마나 부정수급 위험이 있는지 이런 걸 예측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딥하게 학습하기도 하고 민간 회사가 납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인용을 합니다. 투명성이 중대하게 결여돼 있다. 사용 중단해라. 그리고 개인정보도 굉장히 부당하게 이용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이후에 이제 저는 이제 먼 나라에 있지만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어떻게 그 후속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 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승리를 했지만 그 승리는 부분적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사회복지 시스템 자체는 뭐 여러 군데서 계속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도전하는 활동가들과 당사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인 것 같아요. 그 플랫폼 노동자들의 요 싸움의 양상들을 보면 세 가지 차원의 문제 제기들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노동자 권리 보장을 요구를 하는 거죠. 뭐 근로자성의 이름 말하자면 이제 뭐 인정이라든지 종속적인 지위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뭐 이런 차원의 요구가 하나 있고 이제 제가 주로 이제 관심이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계속 있고 더 나아가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규제를 해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요구는 열람 소송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소송인데요. 이제 차량 공유 플랫폼 중에 이제 올라와 우버 요 노동자들이 이제 열람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어떤 열람을 하게 해달라고 했냐면 요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노동자들에게 평점을 매기거든요. 평점을 매기고 그 다음에 뭔가를 그 예측해요. 이 부정행위를 할 위험, 점수, 뭐 이런 것들을 매기고 그래서 부정행위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점수를 토대로 해서 업무 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쳐요. 업무 배정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이제 알고리즘이 있는데 요것이랑 관계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한 거죠. 당연히 거절을 했겠죠. 이건 뭐 알 수가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겠죠. 어쨌든 이제 공개를 거부를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된 건데 여기서 이제 법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조항이 유럽법에는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로직 관련 유의미한 정보를 정보 주체에게 공개해라.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에 대해서는 특히 이 플랫폼 노동자에게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됐어요.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을 하는데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을 할 때는 조금 더 엄격한 법적 규제를 유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우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은 아니고 인적으로 개입을 좀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여전히 중요한 개인정보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서 노동자를 차단하는 데 사용되는 개인정보랑 그다음에 이제 평점이 이 노동자들에게 보여주는 평점은 이제 평균값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평균값이 아니라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신청하는 그 고객들의 또 이 정보가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익명화를 해서 어쨌든 개별 평점을 공개를 해라.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올해 6월에
앞에 이제 네덜란드 법원에서 이제 3월에 있었던 판결 이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배달 플랫폼에게 과징금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라이더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라이더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는데 다 알리지 않았다. 예를 들면은 위치 정보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서 15초 간격으로 수집하고 그거를 경로에서 매핑을 하는데 그것도 알리지 않았고, 고객 부서하고 뭐 채팅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것도 알리지 않았고, 그다음에 평점들을 처리하는데 그것도 알리지 않았고, 보관 기간도 알리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 라이더를 평가하는 로직이 있는데 그것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로직에 반영되는 그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라이더가 주문을 거부하는 수라든지, 자기가 약속한 시간에 얼마나 빨리 체크인하는지, 그 다음에 주문이 딱 뜨면은 30초 내에 수락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평점에 반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관리자들이 이 정보들을 처리하고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알고리즘이 정확하고 공정한지 아무 보장이 없다. 그리고 그런데 그 알고리즘이 라이더들을 배정해서 제외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그 알고리즘의 문제, 그 평점 같은 경우도 부적절하고 차별적으로 막 이렇게 말하자면은 뭐 나쁜 평점들 막 매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조치도 없는데 그게 라이더들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개인정보 영향평가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해서 라이더들이 인적 개입을 요구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유럽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들어있는 조항인데 그런 게 없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들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단체 협약을 이제 체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 회사는 라이더가 자영업자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자기 장비를 쓰고 있다, 자기가 언제 일할지를 결정을 한다, 뭐 수단을 자기들이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탈리아 그 법률에 따라서 단체 협약을 체결을 했었어야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 감독기관에 대해서 통지도 하지 않고 협력 의무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35억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그 한국에서도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한국은 일단 근거 법률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데요. 정부가 개정안을 지금 만들어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제 유럽에 있는 법 비슷하게 이제 조항들을 두고 있어요. 지금 차관회의까지 통과된 걸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시민사회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되는 의사결정, 저희는 고용도 당연히 이제 중대한 의사결정이라고 보는데,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이 막 이렇게 배정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설명 요구권, 이런 것들을 어쨌든 보장을 하도록 일부 조항은 좀 부족하지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개별 조항이 아니라 아예 이제 법률 차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 규제를 유럽에서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유럽의 시민사회들이 계속 요구를 한 결과 이제 올해 4월에 유럽연합에서 인공지능 법안이라고 발의를 했어요. 여기서 보면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 라이더 상황이랑 관련한 조항을 뽑아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채용이나 고용이랑 관계된 인공지능은 고위험으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이제 근로자성이잖아요. 국가마다 이제 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모두 다 포괄하는 방식으로 법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 근로자건 자영업자건 불문하고 일단 다 포함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채용 절차나 평가를 하거나 업무랑 관련해서 뭐 작업을 활동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뭐 업무 평가를 하는 인공지능은 다 일단 고위험 인공지능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고위험 인공지능에 포함이 되면 여러 가지 의무가 부여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학습, 특히 이제 학습 데이터, 뭐 검증 데이터, 뭐 테스트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관리를 하고
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간이 관리 감독할 의무, 로그 기록 보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정 의무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의 단체들이 낸 의견서 이런 걸 보니까 요 법도 한국적 상황에서 보면은 저런 법이 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시민사회가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데 유럽의 단체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굉장히 이제 재량의 폭이 넓어요. 이 공급자 의무를 지키는지 여부를 아주 제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자율적으로 의무를 준수하게 돼 있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제서야 감독 당국이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이제 자율적으로 시행할 게 아니라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유럽의 시민단체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셋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판매도 되고 있고 거기에는 우리 개인정보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시민사회의 개입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 그거는 그 날짜 보시면 아셨겠지만 다 2021년 이제서야 이제 일부 싸움의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시민사회에서도 좀 다각도로 이런 개인정보 차원의 문제 제기,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 제기, 차별금지면 차별금지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발제해 주시느라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긴 한데요. 쉬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발제 쭉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발제가 훌륭하시다 보니 네, 질문도 없으시네요. 정말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 이렇게 AI 이런 거 나오니까 다들 무슨 딴 나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지. 이게 아니, 다 저는 그 제안 말씀도 많이 듣고 싶어요.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싸워가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막 공부해가면서 막 문제 제기를 막 시작하는 시점이라서요. 예. 생각나시는 거 자유롭게 다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실 분들은 이 오디오나 비디오 켜고 말씀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해주세요. 어, 그러면은 제가 하나 아주 큰 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 통제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도 이렇게 좀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대응을 하는 시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이쪽도 마찬가지지 않냐.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이제 데이터 세트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통제나 이제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좀 많이 있는데 결국에 이 빅데이터가 워낙 이게 데이터가 광범위하다 보니 사실 검증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쪽이 이제 설명을 못하는 것만큼 이쪽도 사실 검증하기도 어려운 그런 조건에 있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이 사실 사회적 통제지 결국에는 모니터링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이거 AI 여러 가지 제기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 적절한 어떤 통제라든가 특히 이제 이게 단순한
그런 뭐 도구가 아니라 뭐 자본의 입장에서 이제 큰 이제 생산 수단의 형태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 이제 통제하거나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실질적인 이런 뭐 통제들이 어떻게 좀 가능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접근들, 좀 새로운 뭐 이런 시각들 그런 게 없을까요? 새로운 시각들인 건 잘 모르겠고. 오래된 시각이라도. 아니,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어, 유럽에 예를 들면 인권기구들 있잖아요. 그 유럽의 인권기구들이 이제 차별 문제에 되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뭐 경제적 상황이나 아니면 인종이나 성별이나 이걸로 이제 어쨌든 차별적인 결과를 내는 거는 이제 결과로서 이렇게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개입을 할 때 이걸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될지 그쪽도 걱정인 답이 지금 뾰족하게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의 문제가 있는 거죠. 얘가 어떤 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유색인종에게 불리한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 앞에 예를 들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과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막 그 인권기구 이런 데서도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본 자료는 무슨 독일에 있는 차별시정기구에서 나온 문헌이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어, 모형을 만들 수 있겠다. 말하자면은 약간 비슷하게 생긴 쌍둥이 같은 거를 만들고 거기서 실험 같은 거를 해서 비슷한 환경을 구축해 놓고 이게 어떻게 그런 차별적인 결과를 낳는지 그렇게 한번 우리가 구현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측면으로는 어쨌든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편향적으로 나오면 그 안에 예, 어떤 단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책임이 있는 쪽에서 밝히도록 하자. 그건 책임이 있는 쪽에서 그거를 검증하고 밝히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는 기술적인 해법 얘기 많이 합니다. 기술적인 해법이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이 미국의 국방부의 고등연구 다르파라고 여기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앞에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얘가 이 결과가 나왔는지를 인공지능으로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죠. 어떤 인공지능을 설명하게 하기 위한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과기부가 카이스트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 해법인데 사실 저는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 거기 주어지는 그 데이터가 어디서 오냐. 그게 결국에는 원 출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원 출처는 저는 상당 부분이 개인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노동자들을 평가할 때 쓰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그 알고리즘이 지금은 나에게 어떤 평점을 매기는 결과가 나오지만 그 평점을 매기기까지 인공지능이 학습을 막 했을 때 그 학습에 사용된 어떤 데이터셋도 결국에는 어떤 노동자들의 개인정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정보인권 활동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권리를 요구하고 주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 개인정보를 거기 주지 않겠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게 어려운 대목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가명정보라는 데 있어요. 가명정보가 이제 땡땡땡 하고 지금 판매되고 유통되는 많은 데이터셋들이 가명화돼 있다 보니까 심지어 심평원 데이터셋도 이제 가명화돼 있어서 주민번호가 이렇게 암호화되고 2번 암호화되고 막 이러거든요.
가명화돼 있으니까 누군지 알아볼 수 없으니까 그거는 정보 주체들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알릴 필요도 없고 그냥 막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첫 단계부터 좀 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개인정보를 먼저 너무 먼 얘기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의사결정하는 데 쓸 수도 있으니까 이 첫 단계의 개인정보를 주는 것부터 좀 만만치 않게 좀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기록되는 시대라서 이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뭐 냉장고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또 새로 개인정보를 생산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라서 갈수록 이제 환경이 그 말하자면 정보 주체의 자기 통제권 행사하기도 좀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싸워나가다 보면 답이 있겠죠. 뭐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다 보면. 네. 자, 뭐 더 다른 말씀 없으신 거죠? 뭐 제가 뭐 몇 가지 궁금한 게 더 있긴 한데 저희 사실 뭐 얘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이어서 네, 따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났고 여러분들 좀 많이 좀 피곤하실 것 같고 힘도 좀 드실 것 같고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혹시 끝으로 마무리 말씀 뭐 해주실 거 따로 있으실까요? 아니 저는 네. 이렇게 그 저의 고민을 나누고 또 들어주고 토론해 주실 수 있는 우리 활동가 동지들이 계셔서 오늘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거는 말하자면 문제제기 수준이에요. 제 고민을 이렇게 터놓는 정도 수준이고 사실은 그동안 좀 외롭게 싸웠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3법 얘기 계속 들으셨지만 그게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아마 모르셨을걸요? 지금 예를 들면 라이더들 싸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다 그 데이터 3법이나 이런 거랑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몇 년간 누적되어 오고 사실 지구적으로 데이터 경제가 지금 체계 개편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좀 대화를 좀 해나가면서 돌파구도 좀 마련하고 답도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도 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앞으로 종종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